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거들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합참의장이 이번 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2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거세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이 종합편성 채널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로 MBN 법인 등을 기소했습니다. 장대환 매경제 MBN 회장은 곧바로 사퇴하며 몸을 낮췄지만 방통위는 위법이 드러날 경우 면허 취소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산 20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상자 224명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165명이 30대 이하였는데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 흐름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본 협상에서 가격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인수가 끝나면 현대산업개발은 대기업 순위 33위에서 17위까지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홍콩 시위대가 출근길 교통을 방해하며 경찰의 실탄 발사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실탄에 맞아 수술까지 받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하면서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만약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희상 국회의장은 뼈있는 농담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얼마든지 잡아 근데 발목은 잡지 말라고. 비공개 회동에서 문 의장은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의안 처리율도 31%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법사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안이 지난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체계 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지난 12월 3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게 문 의장 측 해석입니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최악의 경우엔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거들고 나섰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몇 가지 더 다루긴 했는데 쟁점들이고 정리가 안 된 의견들이라서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12월 3일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 여야는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포함해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시한을 정해줬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의 당대표 이력까지 갖춘 데다 검찰 개혁을 밀고 갈 추진력까지 겸비해 여당에선 청와대에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하나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까지 급변하는 정치 현장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던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만나 추미애 의원이 법무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이미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초반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하마평이 무성했고 최근엔 변호사를 지낸 A 의원과 추 의원이 함께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 법조계와 정치권의 두루 이해가 높은 추 의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으로 집권 여당을 지휘한 정치력이 강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어 탕평 인선 기조에도 맞고 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적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추 의원 지역구인 광진을에 일찌감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털을 닦고 있는 만큼 검증된 중진이 절실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전국을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밀고 갈 맞춤형 카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추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언제 어떤 카드로든 쓰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직 제의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어느덧 한 달째 여당이 밀고 있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적임자가 누가 될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보수통합 논의를 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통합추진단장 자리를 놓고 이른바 비박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선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 파트너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는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보수통합 논의는커녕 계파 갈등만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비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한 토론회장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됐습니다. 하루 전 보낸 문자에는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선임하면 안 된다. 보수통합의 핵심 파트너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원 의원과 유 의원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겨 통합을 논의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의원을 통합단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 내 이른바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이 표면화된 건데 통합 추진 적임자로 거론된 김무성 의원도 작심한 듯 친박 책임론을 쏟아냈습니다.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분과 같은 논의가 흘러나오는 순간 통합은 끝이라며 한국당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부 잡음에 황교안 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쪽에서 원해서 원 의원을 통합추진단장으로 세우려 한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유승민 의원 측과는 이렇다 할 논의의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경선제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한국당과 아직 통합 원칙도 이야기 안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탄핵의 강을 건너라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통합 조건과 맞물리면서 대립은 갈수록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이번 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일정에 맞추는 건데요.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모레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간 연례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밀리 의장 방안에 맞춰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된 의제는 다음 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로 미일의 강공이 예상됩니다. 방안에 앞서 일본을 찾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분리시키는 건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며 한미일은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때 강력하다고 밝힌 겁니다. I can practically guarantee that it will be part of our conversations when we're in Korea next week, but it'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ee resolved.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예상됩니다. 밀리 합참 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지 또 두 나라가 매우 부자인데도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검찰이 오늘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로 MBN 회사 법인과 부회장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 경영진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 증자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자금 550억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지 않고 숨긴 겁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회장과 류 대표, 그리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 등은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편 출범 당시 MBN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지난 2017년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조사 결과 MBN이 지난 2011년 최초 승인과 이후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승인 과정의 문제로 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추가 고발과 장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검찰이 MBN 법인을 기소하자 장대환 매일경제 MBN 회장은 곧바로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한껏 몸을 낮춘 건데 방통위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MBN 회사 법인과 경영진을 기소하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MBN은 긴급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장 회장이 사임하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던 MBN이 장 회장 퇴진 카드를 내보이며 자세를 한껏 낮춘 겁니다. MBN은 그러나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 구조를 건강하게 개선하고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을 투명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자본금 편법 충당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회계 시스템상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은 곧바로 재무 개선 TF팀을 꾸렸지만 노조는 인적 구성을 놓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임원들을 재신임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노조가 주장해온 보직 해임과 전면 배치되는 인사입니다. 노조 측은 장 회장 사퇴는 정상화의 출발에 불과하다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 사장 임명 동의제 등 건전한 경영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대환 회장의 사퇴와는 관계없이 MBN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주주 명부와 지급보증 내역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드러나면 면허 취소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은 내년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방통위는 최고 면허 취소나 6개월 동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고가 아파트 등을 사면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을 사용한 20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번 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집을 산 20, 30대 젊은 층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가격이 9억 원을 넘은 경우가 28%나 됐습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주택을 사면서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시도한 경우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고가주택 거래자를 살펴봤더니 취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20대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제조업체 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오피스텔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사거나 30대 변호사가 자기가 번 돈은 모두 소비하는 데 쓰는 대신 법인 대표인 아버지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액의 전셋집을 계약한 일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인 이런 사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겨 증여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공통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들어간 224명 가운데 73%인 165명이 30대 이하입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 흐름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나오면 그 역시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액은 4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금융권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8조 1천억 원이나 더 불었습니다. 1년 전보다는 둔화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커진 겁니다. 이 가운데 1금융권인 은행만 떼어놓고 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반등해 평균 증가폭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 6천억 원 늘어 10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주택 거래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 0.6% 오르며 넉 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에 썼던 카드값 결제 수요가 몰린 것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기업 대출액도 금리 하락과 내년 예대율 규제 변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면서 7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아시아나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조만간 인수 가격 등 세부 조건에 대한 본협상에 돌입할 예정인데 매각 작업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부채 9조 6천억 원, 자본금 1조 5천억 원, 부채 비율 660%.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사실상 현대산업개발로 결정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을 매각 논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본 입찰에 참여한 3곳 가운데 가장 많은 매입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후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최종 인수 가격 등 매각 조건을 결정짓기 위한 본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돌발 채무 가능성 등을 살펴 인수가 낮추기에 금호산업은 국내 2위 글로벌 항공사이다 6개 자회사 통매각을 내세워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남은 과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통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인수 후에도 신형 항공기와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현대산업개발은 본 협상을 마친 뒤 연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해 인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대기업 자산순위 33위에서 17위까지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9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부채가 적지 않은 부담이고 승자의 저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건설과 유통을 주력 산업으로 이끌어온 HDC 현대산업개발. 그동안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자산 규모 11조 원이 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되면 HDC 그룹의 재계 자산 순위는 33위에서 17위로 껑충 뛰게 됩니다. 특히 호텔과 면세점 사업이 관련 분야인 항공 사업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아시아나 인수로 외형 확장은 물론 건설 기업에서 유통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셈입니다. 또 인수 이후 현대자동차 등 범현대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계약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 금액 가운데 2조 원이 넘는 돈을 아시아나 재무구조 개선 자금으로 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660%에 달하는 부채 비율이 27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막대한 부채와 불안정한 자금 흐름 탓에 후유증을 겪게 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 건전성 부분을 먼저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채 등급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얻은 다음에 외형적인 확장을 꾀할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거대 자본 수혈로 1위 대한항공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침체된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때 재계 자산 규모 7위까지 올라섰던 금호그룹은 알짜 아시아나가 빠지면서 재계 60위권까지 밀려나고 영향력도 급속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경찰의 실탄 발사의 항의에 홍콩 시위대는 교통방해로 맞섰지만 홍콩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찰은 어제 실탄에 맞은 시위 참가자까지 체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시위대는 경찰관의 실탄 발사에 항의하며 다시 출근길 교통방해에 나섰습니다. 도로에 물건이나 못을 뿌려 차들을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로에 돌을 던지거나 열차 출발을 지연시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But I understand that they are really very stressed because the government didn't respond to us for almost half a year. 홍콩의 주요 대학에서는 돌을 던지며 맞서는 학생들을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학생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거듭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수의 시민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설이 나돌던 구의원 선거도 그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입니다. 但到今日為止，我哋仍然係好希望能夠辦到呢一場嘅選舉，亦都會盡我哋嘅最大嘅努力。 홍콩 경찰은 실탄에 맞아 수술까지 받은 21살 초우 씨를 체포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물은 겁니다. 시위대의 반발에 아랑곳 않고 당국도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면서 홍콩 사태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놀이 행사에 아베 총리의 지역구 주민 수백 명이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야당은 혈세를 개인적인 선거운동에 전용한 것이라며 반발해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벚꽃이 만개한 일본의 한 공원에 한껏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한가운데는 아베 총리 부부가 서 있습니다. 私は自慢ではありませんが、日本の晴れ男ベスト5の一人であります。 참석자는 국회의원과 각 분야의 공로가 있는 국내 인사들, 그리고 해외 사절 등 일본 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18,00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전통 술잔이 모두에게 선물로 증정됐고 다양한 음료와 도시락도 공짜. 불과 2시간 동안 먹고 마시는데 혈세 5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주민 수백 명이 참석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今年の前夜祭の参加者は約850人。翌朝貸し切りバス17台で新宿御苑に移動。地元において自治会等々ですね、あるいは PTA 等で役員をされている方々もおられるわけでございます。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 초청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또 참석자 초대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초청자 명단을 다 밝히라는 요구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야당들은 아베 총리가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혈세가 투입된 정부 행사를 개인적인 선거운동으로 활용한 의혹이 짙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地位を利用して非常に悪質な行為を総理自身がやっている。 비리 의혹에 휩싸인 강요 2명의 잇따른 낙마와 스스로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 퍼부은 야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아베 총리. 설상가상 지역구 주민이 무더기로 참석한 석연치 않은 벚꽃놀이 논란까지 불거져 더욱 곤궁한 처지가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전학 오면 집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아니냐고 의심하시겠지만 다름 아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남 화순의 산동네에 있는 아산초등학교 교장이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파격 제안을 한 건데요. 전교생 27명인 이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자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만든 겁니다. 아산초는 새로운 관사를 지어서 전학생 가정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입학을 하면 중학교 졸업 때까지 최대 9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 공짜고요. 전기나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만 내면 됩니다. 학교 측은 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주택 문제를 꼽자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 분들이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지쳐 있는데 이렇게 시골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막상 오고 싶어서 오면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사람들이 다시 살고 싶은데 다시 되돌아가시더라고요. 집도 공짜인데 현재 아산초 전교생은 급식과 방과 후 수업을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진로 체험을 위한 해외 연수 비용도 10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교육 여건에다 파격적인 혜택까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새 관사에는 벌써 광주에서 유치원생과 초등생 쌍둥이를 둔 가족이 이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산초는 이번 주거 지원 방안이 호응을 얻으면 지역에 비어있는 관사를 활용해서 도시 전학생을 더 받을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내놨죠. 이른바 강남 8학군 같은 교육 특구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은데요. 자사고 폐지 후 폭풍 속에서 시골 학교의 자구책이 씁쓸해지는 이유. 한편으로는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 아닐까요?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효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다음 날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검찰 혐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조서 분량만 700쪽에 달하는 조사 끝에 기소됐고 구치소에서 쓰러질 정도로 건강에 어려움도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 절차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된 정 교수는 오는 15일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잡혀 있어 14개 혐의 추가 기소 사건과 함께 병합될 전망입니다.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만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 동안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사이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웅동학원 위장소송 관련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도 불러 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 등도 물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둔 검찰은 지난해 1월 부인의 차명 주식 거래를 알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공소장에 공직자의 직접 투자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를 언급한 만큼 조 전 장관 조사에서 자세한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최근 정 교수 변호인단과 여러 차례 만나 당시 정 교수 차명 투자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CJ E&M 고위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임원급 본부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엠넷 제작진은 2명입니다. 총연출을 맡은 안모 PD와 안 PD 상급자인 책임 프로듀서 김모 CP입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답변하겠습니다. 국장급인 CP까지 구속되자 그 다음 불거진 건 더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의혹만 무성했던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CJ E&M 고위 관계자를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CP가 국장급인 점을 고려하면 본부장급 임원 이상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윗선에서 순위 조작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프로듀스 투표 조작 관련 입건자는 모두 10여 명. 팬들이 다른 시즌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 조작 사건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CJ E&M 윗선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프로그램 조작 사건의 몸통이 어디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독도 소방 헬리콥터 추락사고 해역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박단비 대원으로 추정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번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곳은 추락한 헬기 동체에서 3km쯤 떨어진 해상입니다. 지난 6일 세 번째 시신을 수습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수색 중이던 해경 함정이 바다에 떠있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습니다. 시신은 소방관 복장을 착용했고 기동복 상의에는 박단비 대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검정 바지에 119 점퍼를 착용했습니다. 키는 160에서 165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을 했고 오른쪽 팔목에 팔찌가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대원의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된 지 1년 만에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온 딸을 떠올리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했던 거 진짜 알고 있지?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딸 가슴에다 묻고 있을게. 우리 담비야 사랑해. 박대원의 아버지는 독도 CCTV 영상에서 딸이 마지막까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봤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실종자를 못 찾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 이상, 그거 이상으로 참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아직 못 찾은 실종자 가족한테는 미안하고, 나머지 아직 못 찾은 실종자도 하루빨리 한시바삐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색당국은 대저영함 등 해군 대형 함정 3척을 추가 투입하고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남은 실종자 3명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의 공공수영장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점검했더니 절반에서 물속 염소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이 오염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질 관리를 운영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문을 닫은 부산 YMCA 실내 수영장. 당시 벌레가 우글거리는 수질 관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복합 쇼핑몰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 다녀와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등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당일부터 엄청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긁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막 손바닥으로 계속 때리고 밤에 막 짜증 부리고 이불도 못 덮으니까 약 발랐으니까. 전국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1,150여 곳.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실내 수영장 가운데 20군데를 무작위로 골라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소독에 쓰이고 물속에 남아있는 유리 잔류 염소가 기준을 초과한 곳이 4곳. 너무 적어서 세균 번식 위험이 있는 곳이 1곳이었습니다. 물속 염소가 사람의 땀 같은 오염물과부터 생기는 결합 잔류 염소는 국내 기준이 없어 WHO 규정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수영장 5곳에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런 결합 잔류 염소가 많을수록 물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의 안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점검한 수영장 20곳 가운데 절반은 염소 수치가 기준에서 벗어난 건데 문제는 수질 관리가 현재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 개정안을 보면 1년에 2차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검사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WHO나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 항목별 검사 주기, 또 기준 초과 시 조치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와 함께 수질 검사가 의무화되더라도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운영자에게 통보한 뒤에야 검사하게 돼 있어 개정안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민통선에 쌓인 돼지 사체 4만여 마리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임진강지류 일부를 뒤덮었습니다. 지자체는 부랴부랴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천군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돼지 16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매몰하는 데 쓸 수 있는 용기가 없어 4만여 마리는 그대로 군부대 부지에 방치해왔습니다. 악취도 문제지만 돼지 사체에서 핏물이 새어나오면서 임진강 지류 하천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흘러내린 거죠. 원래 돼지를 싸놓기 전에 뚝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뚝이 지금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돼지 사체를 싣고 핏물을 줄줄 흘리며 줄지어 서 있던 트럭들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천엔 핏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펜스가 쳐졌습니다. 바닥도 생석회를 하얗게 뿌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도 이상을 오늘 밤에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결화 작업, 뭐 이렇게 정리정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연천군이 부랴부랴 방제에 나서고 서둘러 매몰 작업을 마친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수가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죠. 게다가 매몰 작업장이 취수장과도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러시아인 2명이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사실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심 빌딩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프라는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중국에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178m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한 명이 뛰어내리고 곧이어 일행도 뛰어내립니다. 두 사람은 낙하산을 펼쳐 대형 마트 옥상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150m가량을 아찔하게 활강한 두 사람. 도심 건물 옥상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인 베이스 점프를 하러 부산을 찾은 러시아인들입니다. 두 사람이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린 시각은 지난 9일 밤 9시 무렵입니다. 당시 대형마트 옥상 주차장에는 지금처럼 차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뒤 1km가량 떨어진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호텔. 두 사람이 또다시 낙하산을 타고 빌딩 숲을 활강합니다. 폐선 철도 승차장에 착륙했는데 이번에는 나들이 나온 많은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고 당사도 보니까 이런 건 못 보고 그냥 저 뒤로 넘어가는 거는 봤어요. 두 건 모두 건물에 무단 침입해 벌어진 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틀 만에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본인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했다라고 변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으로 입국한 두 사람은 지난 8일에 411m로 부산 최고층인 LCT까지 답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최고층 건물에서 베이스 점프를 하다가 수사당국에 걸려 열흘 동안 구금당한 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출국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건조물 침입에 대한 벌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임기 후반기 첫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아세안과 상생 번영하는 신남방 정책을 핵심 국가발전 전략으로 강조하고 이번 회의를 획기적인 협력 강화 계기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달 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 10개국산 커피를 섞어 만든 아세안 커피가 제공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은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방선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 국무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지난 2월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9월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취임 뒤 특사 파견, 아세안 10개국 전체 방문 등 공을 들여왔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특정국 의존을 벗어나 교역을 다변화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라는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25, 26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어서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 별도로 이번에 처음 열리는 한 메콩 정상회의가 27일에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만 문 대통령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와대는 실무적인 대비는 갖추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밝힐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맨날 찾아요. 오늘 조금 전에 그 검찰에서 그 한국당 의원분들 20명 소환 조사 통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입장 어떠신지 좀 여쭤보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진 거 없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으러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조사 받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 중에도 이제 나가셨어요? 뭐 저는 조금 정기국회 중이라도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니까 저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 아니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대표님 저 국정감사 끝났는데 그럼 수사는 언제 혹시 받으러 가실 계획이세요? 아니, 응? 정확히 일정 기준이 되셨어요? 아 국정감사 끝났는데 이제 출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국정감사가 제가 조금 이제 경림 상임위 같은 게 남아 있고요. 곧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내라든지 뭐 다음 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또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나갈 거예요. 곧 나갈 거예요. 자꾸 맨날 물어보고 그래요. 네, 그 국감이 조금 마무리할 국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해서 저희가 대표님 저기 그 이제 운영이랑 정보위만 남았는데 혹시 패스트트랙 수사 출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말씀드린 대로 정보위 국감이 끝나고 가급적 좀 빠른 시기에 가려고 지금 일자를 조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뭐 언제로 딱 정하시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안 정했어요. 혹시 일부 의원님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니까요. 다음 주 중으로는 출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끝나면은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계속 뭉구적거리는지. 나 대표님 저 11시에 출소하시기 혹시 뭐 원내대표 회동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딱 안 할게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출석 일정 안 하셨어요? 한국당 보수통합 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놓고 당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원년 내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보수통합이 본격화되면서 한국당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영애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호라는 것이 성남 민심의 파도에 맞아서 좌초됐는데 이 침몰할 수는 없잖아. 키라도 잡고 있어야지. 네, 권성도 의원이 어제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글쎄요, 좀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성도 의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박계로 분류가 되고 이제 김무성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왜 그런 메시지를 일단 메시지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사실은 뭐 비박계일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은요. 네. 탄핵 과정에서 네.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탄핵 추진 소추위원 중에 소추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라면 사실은 검사의 역할을 한 입장이죠. 헌법재판 과정에서.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비박계의 존재가 있고,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추진 단장 역할에 네.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겁니다. 내정했죠. 네. 원유철 의원은 이 신친박으로 분류되던 또 의원입니다. 신박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신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휴대폰 문자 메시지 하나가 황교안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이 보낸 바, 그렇죠. 이 지금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은 안 된다. 또 안 되는 이유를 적시했어요. 뭐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과거에 달달한 이 발라드 음악이 깔리면서 과거에 2016년 총선 전에 이 그때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카운터파티였죠. 그때 그럼 당대표 누구였느냐?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여당 시절이었고요.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원유철 단장이 된다면 유승민 의원이 이 보수 통합의 카운터파트로 이젠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한 전언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답이 나오면서 일이 일파만파 꼬여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두 사람의 인연 또는 악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던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님, 조혜진 수석 부대표님을 비롯한 전임 원내 지도부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더 건강한 새누리당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5년 7월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 반기를 들었던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그래서 친박에 나서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명예 퇴진을 시켰습니다. 당시 파트너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원유철 의장이 차기 원내대표가 됐죠. 그러면서 비주류로 분류됐던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친박, 신박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내에 그 친박과 비박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 플러스 하나 더 본다면 지금 한국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 저는 이걸 야권 대통합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보수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 실제로 한국당의
그 원유철 의원이 단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비박 의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전략적 계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비박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소추위원이었고 그다음에 복당파이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유승민 계열의 변혁 그룹과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박계 의원이 그 통합 추진 단장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일리는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있고 생각이 비슷한 분이 통합을 논의하는 게 훨씬 추진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당내에서 어차피 황교안 체제가 친박 세력이 황교안 대표를 사실 대표로 옹립해서 지금 사실상 당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 외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이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변혁 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한국당 내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친박 그룹의 대표가 나와서 통합 창구를 하는 게 일단 시작은 껄끄럽다 하더라도 그 속도에 또는 통합 논의의 동력과 그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원유철 단장을 황교안 대표가 시켰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지금 이 변혁그룹에서 만약에 통합 추진기구가 서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변혁그룹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과 원유철 의원 사이에는 물밑 대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이 변혁그룹의 통합 추진의 창구로 나온다 한다면 원유철 의원과의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 신친박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은 어차피 친박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당의 친박이 지배하고 있지만 비박인 변혁그룹하고 통합을 논의할 때 친박을 다독거리고 친박을 제압하고 친박의 입장을 그래도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려면 오히려 친박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낫다. 또 이런 또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 개파간 갈등이라는 한쪽의 시선보다는 통합 추진력이 과연 어디에 또 속도를 줄 것인가. 통합에 훨씬 더 그 진정성과 통합의 가능성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합인가를 좀 고민하는 전략적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당 사정을 잘 모르는 황교안 대표가 못 모르고 원유철 의원을 지명했다, 내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실세인 친박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하지만 오리지널 원조 친박은 아닌 원유철 의원이 오히려 적임자였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변혁그룹 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당을 대리해서 나오는 협상 창구는 친박의 의중을 반영하는 사람이 나와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실세가 아닌 분을 대변해서 나오면 사실은 또 논의가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는 게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일리가 있거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왜 권선동 의원은 김무성 의원을 추천을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아까 15년 장면부터 봤는데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슬퍼렇게 배신의 아이콘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의총을 열어서 불명예 퇴진시켰고 그 다음에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차기 이 후임 이제 원내대표가 됐어요. 김무성 대표 체제예요. 그리고 2016년에 총선이 들어가는데 그때 참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그 자신들 안에 이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홍보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일명 도장 들고 나르샤라는 겁니다. 아까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그때도 김무성 대표는 100% 국민 경선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 공천권은 국민에게. 근데 친박들은 무슨 얘기냐. 이게 완전히 배치됐던 얘기예요. 당대표가 결재하지 않겠다고 도장 들고 부산으로 가버리죠. 옥새 파동이죠. 옥새 파동. 그 도장을 찾기 위해서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가 부산으로 당대표를 따라가죠. 그리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둘이 이제 화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요. 그리고 공천은 100% 이제 국민 공천 이루어지지 못했고 선거는 패한 결과를 우리가 이젠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20대 국회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그럼 물고 물리는데 김무성 의원은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10여 명 정도가 다시 돌아왔죠. 그 돌아온 복당파 중에 지금 황영철 의원은 최근에 의원직 상실이 되면서 110석의 의석이 109석으로 주저앉았고요. 장제원 의원도 이제 복당파고요. 비박계가 대부분 복당파입니다. 굳이 탄핵을 중심으로 가르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찬탄 반탄으로 또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서 보수 대통합에는 유승민계와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합의, 네. 전화 통화를 비공개로 했는데 문제는 세 개의 조건을 유승민 의원이 걸었잖아요. 네. 탄핵기간 건너야 된다, 개혁 보수해야 한다, 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그렇죠. 한다. 네. 근데 첫 번째에서 삐그덕했어요. 네. 탄핵기간을 걷는다는 것은 탄핵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건데 네. 묻고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한국당에서 흘렸다가 네. 유승민 의원이 자 합당 없다. 신당 창당한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통합 없다. 이렇게 가는 길인데 네. 지금 여기서 그 카운터파트로 원유철 의원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김무성 의원을 내세워야 합니다. 네. 라는 이제 비박계의 입장을 네. 전 권성동 의원이 표방한 거라고 보고 네. 과연 김무성이냐 원유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이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 뒤에 세력이 지금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권이 네. 어떻게 행사될 것이냐에 관심인데 그렇죠. 네. 이 단장이라는 자리가 파워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통합이 추진된다면 제대로만 간다면 네. 보수 통합 그게 신당이 되든 제3지대 신당이 되든 합당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더 강해진 모습의 보수 야당이 등장을 했을 때 결국 공천을 누군가 교통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단장이 1차적으로 그 역할을 할 건데 김무성 의원이 단장이 된다면 비박계가 힘이 실릴 것이고 네. 원유철 의원이 단장이 된다면 친박계의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는 관측이 이제 우세하고 네. 지금 이 결국은 힘과 힘의 격돌이다. 원유철이나 김무성을 내세운 네. 세력의 격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거요? 네. 원유철 의원을 원한 건 유승민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가 탄핵 묻고 가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한국당 내에서 흘러나왔고 네. 두 번째로는 아니 원유철 의원을 원한 게 네.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권성동 의원.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머쓱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 쪽에서 우리가 언제 원유철을 원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 네. 그럼 진실 공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딱딱 이걸 부러뜨리지 못하고 가는 지금 아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꾸 앞서가거나 아니면 내밀한 대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못 틀리거나 그렇죠. 일부만 흘리거나. 지금 최평론가님 말씀이 조금 이제 그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 원유철 의원으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통합추진 단장이라는 게 공천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통합추진 단장은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변혁그룹 사이에 통합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통합 논의가 잘 되면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통합 추진 기구를 따로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대당 통합이나 세력 대 세력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통합의 방향, 통합의 원칙, 통합의 형식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공천권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요. 공천권과 관련 내용은 오히려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선거 총선 기획단에서 이제 통합 이후에 이제 총선에 관련된 큰 방향을 잡고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유철 의원이 단장을 맡으면 공천권에 대해서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유승민 의원은 내가 그 원유철 의원을 지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측에서 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유승민 측에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 정병국 의원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의 변혁그룹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지금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병국 의원도 다선 의원이 5선 의원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생각하는 통합의 방식이 있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통합의 방식이 약간은 온도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 변혁그룹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수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원활한 통합의 초기의 논의를 추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병국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만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조율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박형준 교수가 그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의원과 이 정병국 의원 사이에 물밑에 대화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원유철 의원은 그 한국당 내에 친박을 대변하는 개파의 어떤 대표 자격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친박은 사실상 변혁그룹하고의 이 통합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친박까지를 아우르고 친박까지를 설득하고 제압하면서 통합의 어떤 정당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서 변혁 측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또 대화가 되는 사람을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병국 의원 측에서 편한 상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에서 너무 센 사람들이 나오면 시작부터가 그렇죠. 제대로 안 네.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무난하고 예전에 같이 당을 하면서 대화가 통하고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거기서 조금 조율을 해서 결국 핵심은 나중에 유승민 의원이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친박계가 뭐 승인을 하거나 조율을 하는 그런 그 개파 갈등이나 공천 갈등의 모양새가 아니고 네. 통합을 속도감 있게 할 거냐 말 거냐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말하는 비박의 수장이 나오고 비박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내에 비박과 친박의 이제 기싸움 그렇죠.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통합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좀 장애하더라도 개파의 이익이 더 중요하냐 이런 논점에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아마 좀 말씀하신 대로 공천심사위원장은 또 별개로 그렇습니다. 임명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묻고 갈지 어떻게 할지 그 메시지를 1월 달 안에는 낼 것이다. 그 메시지를 보고 행동하겠다. 물론 우리공화당 사정이지만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에도 친박계가 여전히 실세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유승민 의원도 어느 쪽에서 이제 쪼개져 나왔던 개인가. 지금 원래 새누리당이 양쪽으로 분열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성 우파 쪽으로 간 것이 우리공화당. 지금 조원진 이제 한 의석을 가진 그냥 유일 대표였다가 홍문정 의원이 나가버리면서 두 석을 가진 공동대표 체제가 됐잖아요. 우리 공화당도 결국은 그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탄핵은 무효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가장 강한 이제 우파 성향의 보수당이고 그러면 이제 이 온건한 합리적인 또는 개혁 보수로 간 것이 유승민 의원 쪽인데 지금 다시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탄핵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우리의 이제 총선에 임하는 행동 방침을 정하겠다. 탄핵을 정말 묻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는 적대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겠다. 1월까지 나올 것이다. 이것도 지금 하나의 불안한 변수인데 의석 2개가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 이 광장에 적지 않은 강성보수 지지층을 저쪽이 점유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걸 끌어안지 않으면 과거의 새누리당의 집토끼 다수가 또 흘러나갈 수 있어요. 사실 한 10%로 왔다 갔다 하는 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승민 의원계를 끌어안지 않으면 중도로서의 확장이 없는 거죠. 중간에 지금 잘려 있는 상황인데 양쪽을 다 잡아야 보수 대통합인데 아마 유승민계만 잡으면 전 중통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계 쪽을 놓치고 우리공화당과 연대하게 되면 이거 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 분포로 보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으로는 전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절차에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속도감 내자. 속도감은 뭐예요? 4월 13일이 총선 아닙니까? 지금 6개월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속도감을 내려면 공천 룰을 빨리 정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절차대로 가서 통합을 하는데 공천 얘기 빼고 통합이 된다고요? 저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천 룰을 합의해야 통합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변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흡수 통합은 안 된다. 그럼 공천 얘기 어떻게 풀 거예요? 공천 얘기 안 하고 통합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총선 때문에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에 이제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 그럼 공천 룰은 나중에 공천심사위가 정하면 가되 물론 한 가지는 정할 수 있겠죠. 지금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100% 국민 경선이다. 통합해서 다 나와서 지역구별로 100% 국민들이 선택하자. 그러면은 전략 공천 없다. 그리고 당에서 하는 공천 없다. 모두 다 이제 지역구에서 당원과 유권자가 공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 공천 룰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공천권을 누가 쥐냐를 원유철 의원이 단장으로 나서든 정병국 의원이 저쪽 단장으로 나서든 공천 룰은 나중에 우리가 대통합을 한 이후에 정합시다. 언제 정해요? 연말 연초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천 룰을 비공개로라도 논의하고 합의해야만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유철 의원이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은 비박계인데 지금 아까 김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굳이 원유철 카드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친박계의 좌장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지금 왜 김무성 카드를 밀겠어요? 황교안 대표한테. 월권이지만 죄송합니다. 원유철 카드 안 됩니다. 김무성을 써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절박해 보이는 이유가 공천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미 세력 싸움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승민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 한데 저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여기에 좀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전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제가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통합 추진 단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만 공천을 절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창구, 협상 창구로 원유철이 있는 거고 변혁그룹 협상 창구로 정병국이 나오는 거예요. 통합 추진 단장은 통합의 원칙과 방향과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양당의 대표와 또 시민단체와 또 각계각층의 통합의 범위를 다 아울 수 있는 외부의 통합 추진기구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추진위원회가 될지 뭐가 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의 원칙에 합의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합 절차에 따른 향후의 일정들을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공천에 대한 대강의 원칙들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유철 단장과 정병국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공천 이야기하는 건 절대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짚고 이걸 당내 개파 갈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통합을 저해하는 흑색 선전에 가까워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야권으로서는 어찌됐든 분열되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통합의 절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친박 계열이나 일부 영남권 의원들은 통합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통합의 속도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교안 대표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원유철 정도면은 친박도 오케이 또 나름대로 당의 어떤 지배적인 세력과 교감이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바른정당 쪽, 변혁 쪽에서도 저쪽에서 비박에 비주류가 나누는 것보다는 대표의 힘이 실리고 친박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협상 창구가 되는 것이 통합의 속도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이 단장의 논의를 하는 것이지 공천으로 하는 저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공화당과 변혁그룹을 다 아울러서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두 마리 토끼 절대 못 잡는 겁니다.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면 통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변혁그룹 쪽에서는 그러면 둘 다를 통합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그룹을 사탄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기 탄핵파라고 이야기해서 사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석고대죄하고 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탄핵은 이미 역사적으로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나 한국당의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당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야권이 내년에 그래도 의미 있는 총선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공화당은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공화당을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리더십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유승민 그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 안에서도 조원진과 지금 홍문정 두 명이 지금 공동대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둘 사이의 온도차도 조금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대선에 태극기 부대의 힘에 붙어서 힘에 의해서 대선 출마까지 한 사람이고 홍문정은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 안에서도 조금 통합 논의가 속도가 있게 진전이 되면 나름대로 분화 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이서요? 둘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내부나 지금 유력한 보수 유튜버 안에서도 상당한 이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기국회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12월 끝내고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면 개각은 내년 가서 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1월 개각설을 얘기했는데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는 사퇴를 해야지 총선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1월에 나온다 하는데 당초는 법무부 장관부터 원포인트를 하고 총선 출마하려는 그 강요들
잇따라 개각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시간상 한꺼번에 할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이제 후보 지명을 오늘이라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부터 보도가 됐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갔고요. 혹시 빠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이번 주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서른 의원 얘기대로라면은 개각은 연내로 굳이 해야 할 급박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해도 된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 일요일에 삼 실장이 기자회견할 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돌면서 이제 자기 평가를 하는 그 상황에서 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놓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청와대 내부의 식구들이나 혹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동의를 구해서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다, 붙잡지 않겠다. 근데 여기 지금 몇 명 이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관급만 해도 지금 뭐 이제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해서 그렇다면은 연말에는 사실은 이제 이 대체 후임자가 지명이 돼야만 총리는 우선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상당히 뭐 한 달 내외에 전국이 또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1월 지명은 많이 늦어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2월 초 예산 처리라는 또 뜨거운 문제가 있고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문제가 12월이 접어들면 바로 이제 뭐 부의상정으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11월 내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라도 법무부 장관 지명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이 11월 이내에 중폭 개각 정도는 이 물망이 이제 공개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픽 보시면은 조국 전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의 하마평이 오르는 3명인데 전해철 의원, 추미애 전 대표, 박범계 의원인데 지금 YTN 보도를 오늘자 보도를 보면 추미애 전 대표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어떻게 봐야 글쎄요, 되나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한테 뭐 확인을 해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직 당 대표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제 그 낙선하고 미국에 잠깐 가 있을 때 당시에 입각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입각 제의를 다 고사했던 과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당대표까지 했고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법무장관에 지금 기용될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그냥 생각으로 보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법무장관의 지금 위상이나 상징성이 그렇죠.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는 이제 원로급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그러면서 본다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은 좀 의아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이번 11월 중에 원포인트로 개각을 할지 아니면 지금 서른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무장관 플러스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정치인 출신 지금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내년 1월 이전에는 지금 만약에 총선에 출마할 거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한 중폭 개각을 조금 미뤄서 12월이나 1월 초에 할지 아니면 더 중요한 변수는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총리죠. 이낙연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낙연 총리 역할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까지 포함하는 총리 포함 중폭 개각이라고 한다면 법무장관 원포인트 개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전략적으로 총선의 큰 그림 속에서 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지금 법무차관 김호수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막중하게 여기고 계속 일을 해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계속 2차례 불러서 지금 독대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총선의 큰 그림과 밑그림, 그다음에 총선 전략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 중폭 이상의 개각, 그다음에 총리 포함 개각을 구상을 한다면 개각의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른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개각 시기 뭐 찍었는데 뭐 근거가 있거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시점이 아마 이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그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기국회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12월 끝내고 1월 초순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그 전면 개각은 내년 가서 하는 게 맞을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 개각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를 맞아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측면이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당으로 돌아갈 것 같고, 유은혜 교육부 총리도 당으로 가서 이제 총선에 출마할 것 같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하려고 돌아가고, 뭐 홍남기 부총리도 고향에서 출마한다는 얘기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리, 부총리 2명, 뭐 핵심 부동산 잡아야 되는 장관 이러면은 누가 집을 지킬지. 뿐만 아니라 또 혹시 청와대의 이제 참모, 비서진 중에서 일부도 떠나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임기 후반에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른 의원 이야기처럼 1월에 이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뒤늦은 문제가 지금 조국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7월에 민정수석직을 떠납니다. 8월에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끄러워집니다. 언론 검증과 검찰이 나서기 시작하고 9월 6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관이 되죠. 9월 8일에. 35일 재임하고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나와서 지금 조국 정국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4개월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 이제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총리직, 국무총리직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야당이 총선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활용하고자 아마 이제 뭔가 강한 역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2, 3개월 가면 총선 전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야가 합의되는 정말 아주 무난하고 원만한 국무총리가 제대로 세워져야만 총선을 집권 여당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공석인데 총선을 치른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또 이제 이 경과보고서 채택 한 해 못 한 해 여야가 싸우고 총리 후보의 흠결이 막 터져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는 아마 문창극 후보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생각해 보시면 총선 전국의 인사청문회는 아주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당길 것이다. 1월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관료로 있는 분들이 사직하고 나가서 이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데드라인이 다 돼서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도 좀 아슬아슬하다. 11월 말에 나갈 장관들은 정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총리 포함해서 강요 한 5명 당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한 50여 명이 또 나간다고 하니 너무 한꺼번에 당과 그 내각과 그 청와대에서 썰물 빠지듯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또 보도 중에 하나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지금 총선에 나간다고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청와대가 총선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물론 민주당에서 총선 그림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만 내년 총선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사실은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권 후반기를 실제로 내인덕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일정한 상당한 수가 총선에 모두 뛰어든다고 나가버리면 그 뒤에 이 당청 간에 그리고 당정 간에 이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연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법무장관 한석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낙연 총리 역할론이 나오면서 총리까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총선 출마 희망자의 정치인 입각한 장관들이 빠져나오니까 총리 포함 중폭 개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도 비서관들도 빠져나오고 시간이 계속 늦춰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지금 원칙부터 다시 세우고 원점부터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각해서 누구를 한 명 새로 넣을 것인가가 아니라 총선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고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밀고 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낙연 총리는 포함될 것 같고 법무장관은 공석이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 의사가 있는 지금 정치인 입각한 장관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대를 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략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네. 이제 그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았을 것으로 보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이 연구원장직을 받고 두세 가지의 좀 특징적인 눈여겨볼 대목이 주로 요직에 있는 관료들과의 만남이 계속 확인이 됐었죠. 네. 그게 뭐 이재명 지사도 있었고 네. 서훈 국정원장도 있었고 그러한 이 비공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랜만에 이제 이 뭐랄까요? 청와대와 정권,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요직을 맡은 이후에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행보였고 두 번째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모병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을 비공개로 회의까지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내년 야당에서는 당장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렇게 이제 쏘아 붙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애둘러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거 지금 논의할 때 아닙니다 했지만 어쨌든 전략적 차원에서는 옵션으로 다 검토는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총선 전략 짜기에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물 그리고 전략 그럼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 다 당마다 총선 기획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양정철 원장이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맡을 것인가 이거 하나만 낙점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정되기 전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각의 교통정리, 청와대 참모의 교통정리가 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총선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이라는 게 후보군의 인력인데 그럼 이 인력을 배치하는 아까 이제 잠깐 그 보수통합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천 룰을 정하고 공천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파워를 양정철 원장이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50여 명이 출마할 것이라고 하니까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뭐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을 텐데요. 여야 협치 연정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그동안 야당 인사 7명 안팎의 입각을 제안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이 또한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국민들은 예전부터 야당 인사들도 좀 중용을 해서 협치를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촛불로 집권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협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야당과의 이른바 협치를 거버넌스를 같이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협치와 거버넌스, 콜리션, 연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과 정책을 같이 합의한 상황에서의 몇 명의 장관 자리를 주고 정책 공약을 정책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최근 이야기입니다만은 야당의 한 7명 정도의 장관 및 주요 자리를 이제 제안했다가 다 거절당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영민 실장도 확인했고 이제 오신환 대표도 확인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본래 이야기한 유럽식의 연정,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공약의 합의점을 찾고 그 정책 연대에 따라서 장관 수를 나눠 가지고 서로 협치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몇 명의 개인적인 사람에게 장관직을 제의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조금 이걸 이제 사시뜬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몇 명의 제스처로서 이게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무사 통과하기 위한 우회 전술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시기가 지금 당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포함 중폭이상에 지금 개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국 청문회에서 봤습니다만 법무장관 하나 가지고도 몇 달 동안 온 나라가 분열되고 대통령과 여당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중폭이상에 개각했을 때 인사청문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위험성을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야당에 몇 석 주겠다는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지금 이 여당 입장에서는 친여 성향의 야당을 같은 울타리 안에 두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패스트트랙에서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이른바 이 친여 성향의 몇몇 야당들에게 소수 야당들에게 장관제를 제외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치공학적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7명 안팎에 거론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당에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친여 성향의 소수 야당들에게 제안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른바 야권 통합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공작 내지는 정치적 우회 전술 아니냐,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정이나 협치를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적인 일관성이나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는 단 한 명에게도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입각 제의가 없었다 예. 이렇게 봐야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군요. 쉽지는 않죠. 그래도 저는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은 코드 인사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구나. 그래도 이제 뭐 자유한국당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입법부에서도 계속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지난 일요일 만찬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을 했고 뭐 고성 논란이 있긴 했어도 전 대통령 앞이건 아니건 간에 이 야당 대표들끼리도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고성이 나와도 자꾸 이제 면대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뭐 그 정도의 지금 이제 어떤 정책 스펙트럼이 먼 정당까지는 아니어도 주변 정당들의 어쨌든 인선을 제의했다는 것 자체는 이 청와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모색은 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요. 대연정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당이 그때 양당제였습니다. 저 꼼수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그때 한번 참여하는 선례를 남겼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대도 하고 연정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요한 인사를 한번 밀어 넣어서 야당 출신 장관과 함께하는 그런 국정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는 실험을 하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모험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현상을. 자, 매주 화요일 늘 그렇듯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유익한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대표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 운수 본입찰에 참여해 12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아나 그 자회사인 그 LCC에 관해서는 아직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지. 항공산업에서 가장 큰 걱정은 안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거고요.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네, 아부다비입니다. 네, 지금 대표팀 훈련 장소에 나가 있죠. 오늘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말씀대로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대표팀 훈련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팀은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부터 이곳에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어젯밤 늦게 소속팀 사정으로 어젯밤 늦게 합류한 권창훈과 황희찬까지 합류하면서 대표팀 23명 완전체가 모두 모여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선수들 표정은 무척 밝았고요. 또 컨디션도 좋아 보였습니다. 몸을 풀 때나 공 빼앗기 게임을 할 때도 목소리를 높이며 집중하는 등 대표팀 특유의 투지 넘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지난주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 선수의 부상과 퇴장, 또 퇴장 철회 등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우려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고 여느 때처럼 때론 진지하게 때론 웃으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에 앞서 황의조와 이용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번 레바논전 승점 3점을 따야 하는 중요한 경기라면서 강력한 승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대표팀이 경기가 열리는 레바논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훈련 캠프를 차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대로 대표팀은 레바논이 아닌 이곳 아부다비에 이번 중동 원정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반정부 시위로 레바논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기후는 베이루트와 비슷하지만 훈련 시설은 훨씬 좋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대표팀이 오래 머물렀던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는 19일 브라질과 평가전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대표팀은 내일 레바논 베이루트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현지 정세는 물론 잔디 상태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베이루트에서는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오전에 이곳에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한 뒤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대표팀이 해외 원정을 앞두고 해당 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레바논과는 역대 전적 중에서 베이루트에서 거둔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 월드컵 최종 예선이 아니라 지역 예선이지만 이번 레바논전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레바논 원정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파 랭킹을 보면 한국이 39위, 레바논이 91위로 차이가 크고요. 또 통산 역대 상대 전적도 12번 맞붙었는데 9승 2무 1패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베이루트에서의 전적만 따지고 보면 상황이 무척 다릅니다. 역대 베이루트에서는 한국 전적이요 1승 2무 1패고요. 또 그것도 1승을 거둔 것이 지난 1993년으로 무려 26년 전입니다. 최근 3경기는 2무 1패로 오히려 약했고, 지난 2011년에는 브라질 월드컵 예선이었는데요. 1대2로 패하면서 당시 조광래 감독이 경질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른바 베이루트 참사로까지 불리는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모레 경기도 접전이 예상되고요. 레바논이 수비 위주 전술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전술을 잘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밀한 패스로 수비벽을 허물거나 좌우 공간을 활용해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 전술도 역시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맑고 선선했던 오늘과 달리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지만 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또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도 첫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수능 당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추위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